자, 일단 우리 과목 명칭부터 잠깐만 보면, 이제 Financial Reporting 분석이라고 지금 제목이 돼 있어요. 우리가 FR이라고 하는 건데, 보통 이제 나누어서 제가 좀 생각해 볼게요. 처음에 이 과목의 명칭은 여러분들 Financial Statement 분석이었어요. 그러다가 10년 전쯤에 이 용어가 바뀌어서 Financial Reporting 분석이라는 말로 바뀌었어요. 그럼 이 Financial Statement 분석과 Financial Reporting 분석의 차이가 뭐냐? 이 Financial Reporting은 여러분들 Financial Statement 플러스 알파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재무보고 분석이라고 하면요, 재무제표만 분석하는 게 아닌 거예요. 플러스 알파까지 여러분들 분석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럼 플러스 알파가 뭘까? 내가 어떤 기업에 대한 정보에 관심이 있는데 재무제표 말고 또 그 기업을 분석할 때 내가 뭔가 정보를 얻을 수 있는 소스가 뭐냐는 거예요. 대표적으로 2019년도 때 여러분들 3월달에 있었던 대표적 상황이 아시아나그룹이 여러분들 감사보고서 나오는데 혹시 한정의견 받았던 거 기억나세요? 이런 분위기 바람직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실무적인 얘기를 할 때 여러분들 이게 우리나라에 무슨 일이 있는지 알아들으셔야 된다고요. 저는 이제 사례를 통해서 강의를 하는 스타일이지 책 갖고 강의하는 스타일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나라에 있었던 여러 가지 회사들의 이벤트를 좀 아셔야 돼요. 2019년도 3월 달에 금호그룹의 아시아나 항공사가 여러분들 3일 회계에 보인 PwC가 감사 의견을 적정하다, 즉 재무제표가 적정하다 의견 주지 않고 한정, 그러니까 한정이란 말은 일부 부분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라고 의견을 준 거예요. 그런 바람에 여러분들 거래 정지가 됐죠. 거래 정지됐다가 한 3일 후에 재개가 됐어요. 다시 아시아나항공이 재무제표를 리스테이트하고 그 리스테이트한 재무제표를 다시 3일 회계해 보니 적정하다 라고 한 다음에 거래 재개가 됐죠. 그러면서 갑자기 뭐가 됐어요? 출거래은행 산업은행에서 제3자 매각하겠다 해가지고 M&A가 돼서 현산이 지금 우선 협상자가 지정이 돼가지고 이제 거의 이제 인수하는 형태로 지금 여러분들 결과가 나왔죠. 많은 언론에서 아시아나항공이 최근에 재무 상태가 안 좋아지는 바람에 M&A 매물로 나왔다라고 굉장히 착각을 해요. 그럼 여러분들 혹시 그 회계 베이스를 좀 가지고 있는 분들 알겠지만 유동성 비율, 유동비율이라고 하죠. 커런트 레이쇼. 어디까지 아는지 내가 정확하게 모르겠네요. 회계 조금만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재무제표라는 게 있다. 재무상태표와 손익이라는 게 있다. 재무상태의 왼쪽과 오른쪽은 항상 썸이 같다. 뭐 이런 정도의 컨셉은 있어야 됩니다. 재무제표가 어떻게 돌아가는지에 대한 과정주는 아셔야 돼요. 유동비율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커런트 레이쇼가 그러니까 1년 내 현금 유입량, 그게 커런트 에셋, 1년 내 현금 유출량, 커런트 라이빌리티, 요걸 딱 봤을 때 당연히 뭐가 커야 유동성 문제가 없는 거겠어요. 커런트 에셋이 커야 되겠죠. 보통 책에서는 다 대부분 뭐라고 되어 있냐면 커런트 에셋보다 커런트 라이빌리티가 크면 회사가 유동성 문제 있기 때문에 굉장히 리스크할 수 있다. 뭐 이런 이론적인 내용이 나와요. 그런 식으로 여러분들 접근하면요, 우리나라 상장기업들 한 40%가 유동부채가 더 다 커요. 책에서는 유동자산이 다 크다고 돼 있지만 실제로 우리나라 상장기업들 보시라고. 유동부채가 큰 기업이 태반이에요. 근데 회사는 어떻게 버텨요? 그러게요. 그게 왜 그러냐면 만기가 1년에 도래도요, 금융기관들이 계속 뭐 해주겠죠? 리파이낸스를 해줘요. 형식적인 만기는 1년에 도래하지만 만기 도래하면 금융기관이 익스텐션 해준다고요. 당연한 거 아니? 은행도 뭐로 돈 버는 거죠? 대출해주고 이자 받는 거로 돈 버는 거예요. 그럼 크게 문제가 없으면 계속 만기 연장을 해준다고, 1년씩. 그러니까 유동부채에 표시돼 있지만 만기는 계속 실질은 익스텐션이 된다고. 그래서 유동비율을 단순히 계산하고 답이 나오는 게 아니에요. 아시아나항공 이미 2000년도 후반부터 대우건설 인수, 대한통운 인수, 무리하게 여러분들 M&A 해가지고 금호 아시아나그룹 모든 기업, 금호그룹의 모든 기업들이 굉장히 재무구조가 썩 좋은 편이 아니에요. 이미 그때부터 재무제표는 그렇게 썩 좋은 비율이 아니었다고요. 괜히 M&A 매물 나오니까 최근에 금호 아시아나그룹의 부채 비율이 700%였다, 600%였다 말 나오는데 대한항공은 800%예요. 꼭 아시아나항공만 부채 비율이 800%, 700% 나온다고 착각하는데 원래 항공사는 그렇게 부채 비율이 높아요. 제주항공이 여러분들 그 저가항공사의 대표적인 주자잖아요. 거기는 부채 비율이 200%가 안 돼요. 왜? 최근에 공매에 들어갔으니까. 고무자금이 많이 들어갔겠죠, 에코티. 근데 최근에 여러분들 항공사 리스백의 기준이 바뀌었어요. 제주항공도 400% 넘어가죠, 올해. 그러니까 이건 그 항공사라고 하는 업종의 특성인 거지. 그래서 재무구조가 되게 안 좋다, 이렇게
단정 지을 수 있는 내용이 아니라고요. 많은 사람들은 부채비율 700%가 말이 돼? 일단 말이 되라는 말을 하기 전에 일단 부채 비율이 얼마가 적절한지 알지를 못하죠, 일단. 700이 높은 건가? 뭐 그 정도 쓰는 거 아니야, 나무 돈? 이렇게 생각하는 걸 수 있는데, 우리나라 평균 부채 비율이 지금 코스피 기업들이 100%라고요. 그러니까 자기 자본이 100이면 부채가 한 100 정도 같았어요. 그리고 지금 금융감독원이 200 넘어가면 규제한다고. 우리나라 많은 법들이 부채가 여러분들 자기 자본보다 2배 이상 커지면 규제가 많이 들어가요. 지주회사 같은 경우에 부채비율이 200% 넘어가면 지주회사법에서 지주회사 요건이 만족이 안 돼요. 그리고 상장기업들은 200% 넘어가게 되면 금감원에서 감사인 지정해요. 200% 넘어가는 거 규제한다고. 물론 특정 교수님은 어떤 얘기도 하냐면 그 근거 없는 200%는 어디서 온 숫자냐 하고 신랄하게 비판하는 염도 교수님도 계세요. 재밌는 게 애플은 240%거든요. 지금 전 세계 시총이 가장 큰 애플이 부채비 200% 넘어요. 그럼 애플 우리나라 오면 규제 대상이에요. 그러니까 참 우리나라 규제가 의미 없이 돼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죠. Anyway, 어쨌든 염도 기본 부채비 할 때 나중에 다시 얘기할 거예요. 어쨌든 금호아시아나 그룹이 여러분들 지금 한 10년 전부터 부채비율은 이미 700%였어요. 계속 오다가 3일 회계법인이 야 이거 재무제표 일부는 내가 믿을 수가 없어. 의견을 딱 줬더니 주거래은행에서 리파이낸스 안 해준 거죠. 이제 못 해주겠어. 뭐 그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지금 최근에 어떤 유동성 위기가 터진 게 아니고 실제 여러분들 그 재무 상태는 과거부터 쭉 이어져 왔었던 건데 회계법인의 감사 의견으로 인해 가지고 매물이 나오는 바람에 매각이 된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 어떤 정보를 읽을 때 모두 되게 중요하다는 거죠. 회계법인이 발행하는 감사보고서, 오디트 리포트도 분석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되게 중요한 포인트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보고도 시험 문제가 출제가 돼요. 플러스 알파 내용이. 그 다음, 지금 여러분들 뭐 가볍게 한번 들어보는 거예요. 우리가 공부하는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재무제표만 공부하는 게 아니다 그거예요. 감사보고서에 뭐가 들어가냐 이런 것도 배우게 되고요. 또 하나, 예를 들어서 삼성전자가 있는데 삼성전자가 어제 올해 실적이 여러분들 조금 그렇게 썩 좋지 않다고 그러잖아요. 한 얼마 정도 영업이 나온다고 지금 엊그저께 신문에 떴나요? 상당히 이익이 나겠죠. 삼성전자가 여러분들 2018년도 말 기준으로 영업이익이 58조였어요. 2018년도 말 기준으로. 19년도는 아직 감사받지 않았으니까 확정된 숫자는 나오지 않았죠. 근데 신문에 뜬 거로 보면은 30조가 채 안 된다. 4분기 때는 어느 정도 기대치를 만족했는데 1년치 다 더했을 때는 30조가 안 될 것 같다. 근데 그 30조 숫자가 어떤 숫자인지 아세요? 그게 2016년도가 영업이익이 28조였다고. 근데 2017, 18년도에 50조 대가 되죠. 53조, 58조. 그랬다가 2년 전으로 다시 회귀하는 거예요. 그럼 연도 17, 18년도에 그 50조 대를 찍었던 가장 결정적 배경은 당연히 알겠죠? 뭐죠? 반도체죠. 반도체가 피크를 뻥뻥 때리면서 거기 30조 영업이익을 팍 안겨줬다가 반도체 거품이 싹 빠지면서 다시 얼마로 간 거예요? 네, 다시 20조대로 간 거예요. 2018년도 ICT 기업들 중에서 여러분들 전 세계 영업이익률 1등이 어딘지 아세요? 전 세계, 우리나라 말고 전 세계 ICT 기업이라고 알죠? 어디까지 얘기해야 돼요? 그 ICT 기업 중에서 여러분들 가장 여러분들 영업이익률이 높은 회사, 영업이익 말고 영업이익률이 높았던 회사 어디 같아요? 전 세계에서 SK 하이닉스였어요. 매출이 40조인데 영업이익이 여러분들 20조 가까이 됐죠. 아무도 놀라지 않지만 엄청난 겁니다. 매출이 40조인데 영업이익 20조면요. 영업이익률이 50%인 거예요. 그런 형태의 손익계산서가 나올 수 있는 업종은 여러분들 게임 회사거나 바이오가 터지거나 그런 케이스가 아니면 쉽게 나오는 여러분들 손익구조가 아니에요. 근데 실제 제조업이 이익률이 50% 났다는 것은 어마어마한 거죠. 20조 영업이익이 났어요. 2년 전에 얼마였냐면은 3조였거든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하게 많이 올라간 거죠, 반도체가. 근데 올해 다시 얼마나 떨어진다는 거예요. 대강 예상되죠? 다시 뭐 3조대. 반도체가 그만큼 2년 동안 호황이었던 거예요. 그 작년 18년도, 재작년도군요. 18년도 여러분들 우리나라 수출의 절반이 반도체였단 말이 그게 허언이 아닌 거예요. 어마어마한 여러분들 반도체 호황이 있었던 거죠. 근데, 자, 뭘 갑자기 반도체를 얘기하기 시작한 거냐면, 반도체가요, 하이닉스가 17조 매출할 때 3조 영업이익이었어요. 그런데 40조를 매출 때리는데 20조가 됐거든요, 2년 사이에. 그럼 매출이 2배 반이 된 거잖아요. 그럼 영업이익이 3조인데 여러분들 얼마가 됐다고요? 20조가 됐다고요. 그냥 비례상으로 본다면 그러면 한 뭐 7, 8조 요 정도 나와야 되지 않나? 근데 20조가 나왔어.
그럼 여러분 이게 무슨 의미가 담겨 있는 거냐면 여러분 매출이 2배 남짓 늘었는데 영업이익이 이렇게 7배 가까이 늘었다는 것은 회사의 원가 구조 중에 변동비가 많다는 소리예요? 고정비가 많다는 소리예요? 고정비가 많다는 거죠. 이게 우리 재무에서 뭐라고 하냐? 오퍼레이팅 레버리지가 높은 회사라고 한다고. 오퍼레이팅 레버리지가 뭐냐면 설비 장치 투자가 많이 되는 회사. 장치 산업이라고 하죠. 반도체는 여러분 장치 산업이라고 해서 엄청나게 많은 장비가 들어가야 된다고. 그럼 여러분들 우리 재무 상태표에 유무형자산이 되게 많이 잡히는 회사예요. 우리 소위 말하는 PP, Property Plant Equipment가 되게 많이 잡히죠. 그럼 감가가 많이 탄다는 소리예요. 감가는 여러분들 매출 볼륨 상관없이 뭐다 일정하게 발생하는 거잖아요. 그럼 여기서 의미하고 싶은 게 뭐냐면 회사가 원가 구조를 분석했을 때 감가 비용이 얼마나 타느냐. 전체 원가가 100일 때 원자재비는 여러분들 당연히 변동비죠. 우리가 원가의 3대 구성이 원자재비, 인건비, 감가비거든요. 요 세 개가 더하면 우리나라 제조업들의 원가 구성의 거의 90%가 설명이 돼요. 근데 원재료비는 변동비인데 보통 인건비나 감가비는 단기적으로 고정비라고요. 그럼 어떤 원가 구성을 분석해서 만약에 원재료비가 큰 업종이다. 그럼 그런 회사는 여러분들 뭐가 되게 그 기업 분석에 중요한 점들 키 팩터겠어요. 원자재 가격이 어떻게 움직이냐가 되게 민감할 수가 있다고. 근데 아쉽게도 우리나라 전통적 제조업들은 원재료비가 전체 원가의 80% 가까이 차지해요. 한 60에서 80 정도. 우리나라 전통적인 강호의 제조업들이 어디죠? 전통적이었던 우리나라 전통 제조업들 어디 있어요? 철강, 자동차, 전자, 뭐 또 뭐가 있을까? 조선 이런 것들이 다 우리나라 전통적인 화학 이런 데들. 우리나라를 이끌어 나갔던 제조업들이죠 이게. 일본이 먼저 치고 나갔다가 우리나라가 그 시장을 장악했고 이제 누가 차고 있잖아요. 중국이 차지하는 거죠 지금 순서가. 그래서 넥스트 먹거리가 4차 산업이다. 지금 가고 있는 건데 그 업종들이 공통된 특징이 원자재비가 거의 70% 전으로 왔다 갔다 한다고. 그러니까 우리나라 산업이 원자재 단가에 대해서 되게 취약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우리나라 원자재가 나질 않잖아요. 그러니까 외부 변수에 되게 취약한 거예요, 경제 구조가. 근데 수입하니까 뭐도 또 민감하겠어요. 환율이죠. 이거 어떻게 분석해요? 재무제표 분석해 봐야 되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이 어디 나오냐? 재무제표만 나오는 게 아니고요. 회사가 매년 상장기업은 사업보고서라는 걸 공시해요. 애니얼 리포트죠. 그 사업보고서 가보시면요. 그래서 원가 구조를 분석할 수가 있다고. 물론 우리 CFA 시험에 나오진 않아요. 하지만 실무적으로는 분석이 된다고. 그럼 사업보고서에 분석해보면 원자재가가 되게 많이 올라갔다 떨어졌다 나오거든요. 그럼 뭐까지 거긴 공시되어 있냐? 저희 회사요. 저희 제품 만드는데 주요 원자재가 어떤 게 들어가요. 그런데요. 그 주요 원자재가 3년 동안 평균 매입 단가가 어떻게 움직이고 있어요. 다 공시되어 있어요. 어디 가면 나온다고요? 사업보고서에. 그럼 애널리스트 입장에서 모두 분석이 되게 중요하겠어요. 재무제표뿐만 아니라 그 사업보고서에 가서 그런 정보 보는 거 되게 중요하겠죠. 하이닉스는요. 반도체죠. 반도체는요. 고정비가 70%예요. 변동비가 70%가 아니고 걔는 고정비가 70%라는 게 분석하면 나온다고.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 반도체는 뭐가 되게 중요해요? 시장에서의 매출 볼륨이 커지냐 적으냐가 이게 되게 민감할 수밖에 없다고. 오히려 여러분들 변동비가 많은 원재료 비중이 많이 차지하는 업종들은요. 업계가 호황이냐 불황이냐도 중요하지만 항상 분석 보고서에 뭐가 따라붙어요? 원자재 가격이 어떻게 움직이나 말이 계속 나온다고. 예를 들어서 원자재 비중이 가장 큰 업종 중에 하나가 화학업종이에요. LG화학, 롯데케미칼, 한화 이런 데들. 그럼 거기 원자재 가장 중요한 게 뭐죠? 나프타예요. 근데 원재료비가 80% 차지하거든? 그 다음에 그런 업종들은 애널리스트 보고서에 항상 무슨 말이 빠지지 않고 나오면 나프타 가격이 어떻다는 말이 꼭 나온다고. 왜? 원가 구성이 원재료비가 굉장히 포션이 크거든요. 하이닉스 분석 보고서 가봐요. 원자재 말이 거의 언급이 없어요. 비중이 미미하거든요. 대신 무슨 말이 더 많이 나오죠? 반도체 가격, 매출 볼륨. 왜? 이거에 따라 이게 엄청 많이 변동되니까. 항상 반도체 시장의 단가가 어떻게 되냐. 그 말이 계속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보고서 나가는 밑단에는 그 기업의 원가 구조를 딱 분석해 놓은 상태에서 이해가 되는 거죠. 아, 이 회사는 이게 크니까 요거에 대한 게 민감하겠구나. 아, 요 회사는 요게 민감하겠구나. 그런 게 이제 분석이 되는 거죠. 그런 정보들이 재무제표만 나오는 게 아니다 그거예요. 아까 말했던 사업 보고서를 봐야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플러스 알파에 다 들어가는 거죠. 이게. 이런 많은 정보들. 또 하나, 여러분 우리 상장기업들은 5% 공시를 알죠. 그러니까 지분이 5% 넘어가는 경우에는 여러분들 반드시 공시를 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5%가 아니었던 사람이 지분이 5% 넘어가게 되면 5%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면 누가 5% 이상 지분을 취득했다고 공시하게 돼 있다고. 그 다음에 5% 넘어가는 사람은 1%만 변동돼도 공시하게 돼 있고요. 이거 여러분들 많은 개미주들 입장에서는 어때요? 되게 민감한 정보죠. 누가 우리 회사 지금 투자한 회사에 나랑 같은 배를 타고 있냐? 누가 털고 나가냐? 이건 되게 중요한 거라고. 그게 재무제표에 나와요? 재무제표는 안 나오거든요. 재무제표는 지분 현황이 나오지 않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건 어디가 열어봐야 돼요? 다트 사이트에 가서 공시 내용을 봐야 되죠. 주요 공시 내용들. 이런 것들이 다 우리 분석 대상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이제 시험 문제가 과거에는 Financial Statement 분석이라고 했을 때는 FS만 나왔다고요. 근데 Financial Reporting 분석이라고 말하면서 재무제표보다 넓은 컨셉이에요. Financial Reporting은. 뭔가 정보 이용자들한테 유용한 정보를 주는 모든 메커니즘을 다 Financial Reporting이라고 하거든요. 그까지 다 물어보겠다는 거죠. 그래서 감사보고서, 사업보고서, 지금 말했던 여러분들 공시사항들, 뭐 분기, 반기 보고서 이런 것들까지도 시험 문제가 간단하게 개념들을 물어본다고요. 그래서 범위가 조금 더 넓어졌다라는 거, 그런 개념을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 플러스 알파 내용은 제가 맨 마지막 시간으로 돌릴 거예요. 앞단에는 뭐만 포커스 맞출 거냐면 재무제표만 포커스 맞출 거예요. 그래서 뒷단에 가서 플러스 알파는 정리할 거니까 지금부터는 이 파이낸셜 스테이트먼트에 한정해서 제가 언급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럼 잠깐 이 파이낸셜 리포팅이 뭐냐라는 개념부터 잠깐만 한번 얘기해 보죠. 바로 인포메이션이에요. 그것도 useful information이라고 하죠. 학교에서 우리 회계를 배우면 재무회계 배울 때 한번 기억을 떠올려봐요. 학교에서 회계 배우신 분들. 첫날 딱 수업 들어가면 교수님이 뭐 강의하죠? 회계란 무엇인가? What is accounting? 하면서 치말에 무슨 말을 딱 쓰냐면 유용한 정보를 주는 시스템이다. 하면서 회계의 정의를 보통 말씀하고 시작하세요. 저도 그렇게 강의 듣고 처음에 들었으니까. 오늘 별로 기분 안 나쁜 건 아니죠. 유용한 정보를 주는 거라고 딱 정의는 얘기하는데 저도 학부 때 이제 회계사를 붙고 회계사를 지금 23년째 하고 있지만은 처음에 회계를 할 때는 정말 내가 회계 시스템을 이용해서 정말 유용한 정보를 캐치했다. 이렇게 느껴본 적이 단 한 번도 없었던 것 같아요. 초반에는. 지금은 많이 느끼지만 솔직히 회계의 정의를 유용한 정보를 주는 거다 이렇게 배우고는 있습니다. 진짜 유용한 정보를 얻었다라고 느껴본 적은 보통 일반 사람들은 거의 없어요. 혹시 여러분도 어떤 회사 투자할 때 혹시 주식 투자를 해본 경험이 있는 분들 정말 재무제표 보고 투자한 적 있어요? 어디서 구라를 쳐요? 네이버를 치죠. 네이버를. 보통 주식을 투자하는 패턴들이 어떠냐? 각 증권사에서 여러분들 추천 종목이 쫙 나와요. 10개 증권사 추천 종목을 엑셀에 다 넣어봐. 공통적으로 추천하는 회사가 몇 개 나와. 그럼 그걸 뽑아내. 그리고 네이버를 들어가. 쳐보는 거지. 주가 차트를 보는 거야. 쫙 가다가 쫙 떨어지다가 약간 올라가는 게 흐름이 나와요. 이거구나. 몰빵하는 거죠. 가요? 가죠. 가긴 가요. 골로 가요. 들어가는 순간 골로 가고. 안 되겠다. 손절매하자. 터니까 어때요? 누가 옆에 보고 있는 것 같아. 야, 얘 팔았다. 올리자. 야, 얘 들어왔다. 떨어뜨리자. 그죠? 어쩜 그렇게 거꾸로 가는지 기가 막히죠. 재무제표를 보고 투자했다는 사람 본 적은 단 한 번도 없어요. 진짜. 내 주변에서 정말 재무제표를 분석해서 이 회사의 펀더멘탈 분석한 다음에 뭔가 이제 인사이트가 투자했다. 그런 사람 본 적은 없는 것 같아요. 심지어 저희 회계법인에 저희 팀 회계사들이 단톡방이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본부장이니까 지시를 이제 단톡으로 보통 이렇게 하는데, 보통 이제 뭐 이렇게 대화가 나와요. 그래서 어떤 친구가, 무슨 정보 괜찮은 것 같다. 한번 가보자. 같이 이제 단톡방에 있으면 공유가 되니까. 깜빵 내가 거기 있는 걸 모르고 애들이 단톡을 해요. 그럼 애들이, 뭔데? 몰라. 괜찮대. 회계사란 인간들이. 그러면 내가 이게 꼰대가 되면 안 되는데, 야, 재무제표는 봤니? 그럼 뒤에 아무도 답이 없어. 아무도 답이 없어. 이게 회계 전문가라면 회계사들도 단톡방에서 그렇게 투자를 하고 있으니. 내가 물어봤어. 어떤 종목이니? 뭐 하는 회사니? 물어. 내가 내 재무제표까지 얘기도 안 했어. 뭐 하는 회사니? 물어봤어요. 글쎄요. 뭐 하는 회사인지도 모르고. 근데 보통 일반적 사람들의 투자 패턴이 아닌가. 재무제표를 보고 뭔가 유용한 정보를 캐치해서 투자한다? 느껴본 적은 없죠. 제 바람은 여러분 CFA 레벨 1 공부를 한 다음에 뭐 대단한 걸 제가 뭐 한 38시간 동안에 던져줄 수는 없지만 재무제표를 내가 많이 알고 있으면 도움은 되겠다라는 느낌은 여러분들 좀 가졌으면 좋겠어요.
시험을 떠나서 내가 공부를 좀 더 하면 정말로 유용한 정보를 얻을 수 있는 여러분들 소스가 되겠구나. 그런 느낌을 심어주는 게 저는 제 강의의 더 보람이라고 생각을 해요. 앞으로 살면서 여러분들 FS를 좀 더 많이 봤으면 좋겠다. 라는 그런 여러분들 바람도 있는 거고요. 이 파이낸셜 리포팅은 결국 이제 어떤 경제적 실체가 있을 때 이제 기업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 기업의 이해관계자들, 정보 이용자들, 유저들한테 뭔가 유용한 정보를 주는 전체적인 시스템을 파이낸셜 리포팅이라고 하는 거고, 그 유용한 정보를 주는 방법이 뭐가 있는 거죠? 이런 재무제표 플러스 알파가 있는 거다. 이렇게 단순하게 생각하시면 돼요. 별건 아니고. 여기 들어가는 인포메이션 유저. 가장 대표적인 게 누구겠어요? 채권자겠죠. 그 다음에 당연히 주주가 들어갈 겁니다. 이 두 사람이 가장 주된 정보 이용자라고 얘기를 해요. 이게 여러분들 바라보시는 재무상태표에 그 기업의 자산, 리소스를 제공해준 이해관계자가 채권자와 주주죠. 채권자는 부채에 표시되고 주주는 에쿼티에 표시되고, 걔들이 리소스를 제공해서 뭐가 형성이 되는 거예요? 자산, 회사의 리소스가 형성되는 거죠. 그러면 가장 주된 정보 이용자는 채권자 주주입니다. 그럼 채권자들은 자신이 투자한 거에 대한 대가로 이자, 인트레스트 받아가고, 그 다음에 쉐어홀더는 인베스트먼트한 대가로 리턴 받아가는 게 디비던드죠. 얘들이 가장 주된 정보 이용자입니다. 물론 이 주된 정보 이용자 말고도 누가 있겠죠. 정부도 주된 이용자, 주된 정보 이용자로 보지 않지만 그래도 이해관계자의 정보도 들어가긴 해요. 왜? 정부는 여러분들 기업들한테 뭘 제공하죠? 리소스를 제공하는 이해관계자에 들어가긴 해요. 사회 간접 자본을 제공하죠. SOC라고 하죠, 우리. Social Overhead Capital. 도로, 항만, 교통, 국방, 치안, 이런 서비스 제공합니다. 그 대가로 뭘 받아가는 거죠? 텍스를 받아가죠. 그러니까 각각 이해관계자라고 하는 건요, 뭔가 자기가 받아갈 리턴이 있는 거예요. 뭔가 그 이해관계자들이 리턴을 받아갈 게 없으면 나는 거기에 관심이 없는 거예요, 사람이라는 건. 그러니까 채권자는 인트레스트, 주주는 디비던드, 거버먼트는 텍스. 요 세 사람을 우리 파이낸셜 리포팅이 가장 주된 정보 이용자라고 얘기를 해요. 물론 회계 배우신 분들은 뭐 경영진 이런 사람들 들어간다고 되어 있는데, 그 경영진은 여러분들 내부 이용자이기 때문에 우리 파이낸셜 리포팅은 내부 이용자한테 정보 주는 시스템에 대한 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외부 정보 이용자들한테 정보를 주는 시스템을 논의하기 때문에 매니지먼트는 빼고 얘기하는 거예요. 얘들 말고도 여러분 누가 들어갈 수 있겠죠? 뭐 시험평가기관이라든지 아니면 애널리스트라든지. 근데 그 사람들은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뭔가 유용한 정보를 어떤 기업이 채권자한테 제공하고 주주한테 제공하는데, 그 정보를 중간에서 조금 정보의 어떤 퀄리티를 보강시켜주는 스페셜리스트가 심평사하고 애널리스트죠. 느낌 와요? 그러니까 채권자들한테 뭔가 정보를 줄 때 그 회사의 신용평가를 등급 매겨서 이 채권이 안전하다, 위험하다, 그런 웨이팅 부여하는 게 신용평가기관. 그 다음에 주주들한테 뭔가 정보를 줄 때 이 회사가 어떻다라고 하는 뭔가 정보를 보강해주는 전문가가 애널리스트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크레디터 앞장에서 정보의 질을 보강시켜주는 사람이 심평사. 그 다음에 쉐어홀더 입장에서 뭔가 정보의 유용성을 보강시켜주는 전문가들이 애널리스트. 뭐 이런 관점으로 또 이해하시면 돼요. 어쨌든 여러분 이게 주된 메인 정보 이용자고요. 이게 일단 파이낸셜 리포팅 기본 프로세스라고 보시면 되고, 요 어떤 실체가 이런 정보 이용자들한테 뭔가 정보를 주는 메커니즘을 저랑 배운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됐죠? 그 느낌 갖고 이제 재무제표에 한정해서 지금 얘기할게요. 그래서 일단 첫 번째 페이지는 뭐만 딱 체크하고 넘어가시면 되냐면, 요 챕터는 나중에 돌아올 겁니다. 페이지 1페이지에 여러분들 처음 세 줄 잠깐만 볼게요. Financial Reporting이라고 되어 있는 거는요, LOS 밑에입니다. 회사가 자신의 Financial Performance를 보여주는 거라는 거죠. 누구한테? 인베스터, 크레디터, 기타 이해관계자. 뭐를 통해서? 재무제표를 프리페어하고 프리젠팅함으로써. 네, 재무제표라고만 되어 있지만 재무제표에 한정되는 건 제가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던 거고요. 그 다음 그 밑에 재무제표 분석의 롤이 뭐냐라고 하면 쭉 내용 나오죠? 참고삼아 보시면 돼요. 특히 주주 관점에서 그 기업을 투자할 거냐 말 거냐 경제적 의사결정할 때 유용한 정보를 주는 사람이 애널리스트고, 그 애널리스트가 하는 가장 주된 이 업무가 파이낸셜 분석이겠죠. 뭐 그런 내용도 써 있습니다. 시험에 나오는 건 아니까 가볍게 그냥 보시면 돼요. 넘기시고. 이 페이지. 자, 이제 재무제표에 포커스 맞춰 갑시다. 여러분, 재무제표 종류에는 몇 가지가 있죠?
저희랑 여러분들 저랑 이제 한 8번, 보강까지 하면 9번 정도 수업을 해요. 10번인가? 모르겠다. 어쨌든 끝나면 끝나는 거예요. 근데, 대화를 조금은 하셔야 돼. 여러분 생각해봐요. 누가 앉아있는데, 여러분이 누구한테 뭐 물어봤어. 근데 걔가 날 가만히 보고만 있어. 그냥 똑같은 느낌의 내가, 여러분. 그러지 말고, 그냥, 뭐, 힘차게 얘기할 필요 없고, 그냥, 눈빛만 조금 보여줘요. 안다, 모른다. 재미표 종류는 크게 여러분들 몇 가지가 있다고 보통 얘기를 해요. 몇 가지? 4가지? 5가지? 4가지? 이제 여러분들 재미표 종류는 5가지로 기억하는 게 더 맞아요. 5가지. 삼성전자 좀 이따 우리 다트에 가서 볼 건데 재미표 5개 공시되어 있다고. 5개. 자, 첫 번째 갈게요. 첫 번째가 우리 재무상태표라고 하죠. 밸런시트라고 그래요. 요즘은 우리 밸런시트라는 표현보다 무슨 표현 더 많이 쓰죠? Statement of Financial Position이라는 말을 더 많이 쓰죠. 재무상태표. 그러니까 옛날엔 밸런시트라고 해가지고 대차대조표란 말을 썼어요. 그 대차대조표란 말이 지금 없어진 건 아니에요. 우리나라 상법은 아직까지 대차대조표란 말을 써요. 재무상태표란 말을 안 쓰고. 근데 회계 기준은 뭐라고 돼 있죠? 재무상태표란 말을 쓰는데 제가 볼 때는 재무상태표란 말이 조금 우리나라 말로는 더 쉽게 이해가 되는 여러분들 표현 같긴 해요. 그래서 밸런시트란 말을 쓰기도 하고 Statement of Financial Position이라고 설명을 하기도 하죠. 재무상태표요. 그러니까 1번만 딱 보면 여러분들 이게 무슨 재무제표인지 느낌이 안 올 수가 있잖아요. 밸런스를 보여주는 그런 재무제표다라고 하는 것은 조금 느낌이 안 올 수 있는데 밑에 용어를 보시면 금방 이해할 수 있죠. 그 기업에 뭘 보여주는 거라고요? 말 그대로 재무 상태를 보여주는 거예요. 재무 상태를 보여주는 거. 그 다음 두 번째는 아시겠지만 인컴 스테이트먼트예요. 손익계산서라고 하죠. 그만 이거 쓰고 싶잖아요. 참으라고요. 쓰지 마세요. 응? 쓰지 마세요, 제발. 나중에 필요하면 찍으시라고. 내가 안 지울 테니까. 보고, 있구나. 처음 이제 저한테 강의 듣는 거니까 제가 칠판으로 설명하고, 그 다음 칠판 설명한 거를 책에 가서 볼 거예요. 어디 있는지. 그럼 책에 줄치면 되고, 필요하면 또 나중에 찍고 하면 되는 거니까 쓸 필요는 전혀 없어요. 그냥 들으세요. 손익계산서. 앞으로 내가 약자는 BS라고 할게요, 이거. 이건 IS라고 할게요. 유럽 애들은 여러분들 손익계산서를 IS라고 표현하지 않고 뭐라고 표현할 때가 있냐면 P&L이라고 말할 때가 있어요. 그게 Profit and Loss Statement예요. 그렇게 표현하기도 해요. 그 P&L 나오면 이게 손익계산서 말하는 거예요. P&L. 그래서 Profit and Loss Statement라고 표현하기도 하니까 같은 용어니까 기억하시고. 그 다음 재무제표가 이제 Cashflow Statement죠. Cashflow Statement, 현금 흐름표. 현금 흐름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보여주는 재무제표 CF. 그 다음 네 번째가 자본 변동표라고 있습니다. Statement of Changes in Equity. SE라고 할게요. Stockholders Equity인데 그냥 Equity라고만 했어요. 주주의 몫이 어떻게 변동했나 보여주는 스테이트먼트. 우리나라 말로 자본 변동표라고 하죠. 그래서 통상 여러분들 재무제표 종류는 4가지다라고 해서 이렇게 보통 통상 알고 있을 거예요. 그런데 이번에서 조금 익스텐션을 더해서 과거에는 손익계산서라는 것만 공시했어요. 특히 우리나라 코리안 갭은 여러분들 4가지만 공시하게 돼 있어요. 근데 지금 상장 기업들 위주로 하는 거고 글로벌 스탠다드는 손익계산서의 익스텐션 형태, 포괄 손익계산서라는 것도 공시를 해요. 그게 뭐냐면 영어로 Statement of Comprehensive Income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앞으로 하나씩 다 배워야 될 재무제표입니다. 그러니까 되게 처음 배우시는 분들은 그냥 저런 게 있나 보구나 정도. 그러니까 이건 손익계산서의 좀 더 확장된 형태. 그래서 보통 몇 가지? 5가지야 이게요. 그래서 우리 주권상장법인들은 다트에 가서 재무제표 검색해 보시면 5개 붙어 있다고.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포괄손익계산서, 자본변동표, 현금흐름표. 이렇게 5개가 붙어 있어요. 요 5가지가 뭔지에 대해서 이제 하나씩 보는 건데 오늘은 뭘 잠깐 볼 거냐면 요놈, 요 세 놈이 대강 어떻게 아웃라인이 생겨 먹었다 큰 틀만 오늘 배울 거예요. 그래서 그 밑에 잠깐 보시면 자, 이 페이지에 자, 밸런시트라고 되어 있는 거 보이시죠? 다른 말로 뭐라고 단대요? Statement of Financial Position 보이죠? 그거만 체크하고 그 다음에 중간에 쭉 내려오니까 중간에 뭐가 보이나 보세요. Statement of 거기 뭐 보이세요? Comprehensive Income 보이세요? 포괄손익계산서. 그 다음 그 밑에 보니까 그 다음 뭐 나오죠? 손익계산서. 보이죠? Income Statement. 거기 2가지 이제 나오죠. 그 다음 맨 아래 가볼까요?
밑에 두 번째, statement of 뭐가 보이죠? changes in equity. 자본변동표. 그 다음 오른쪽 페이지. statement of 뭐가 보이죠? 캐시플로우. 이렇게 네 가지, 다섯 가지 이렇게 구성된다는 거죠. 그럼 거기 막 써져 있는 말은 여러분들 지금 볼 필요 없겠죠? 왜? 그 하나하나를 뒤에 엄청 자세히 배우면 그 배우고 난 다음에 와서 보시면 무슨 말인지 충분히 이해가 되는 거예요. 일단 재무제표 종이에는 그렇게 있다 정도까지만 요 챕터에서는 일단 거기까지만 읽어놓는 거예요. 알겠죠? 그 밑에부터는 우리 마지막 시간에 돌아올 거니까 요건 조금 보류하고 그대로 넘어가서 중간에 이제 하나씩 재무제표 틀을 좀 볼 건데 먼저 BS 틀부터 여러분들 좀 설명드릴게요. 교재 어디 가시냐면은 페이지 55페이지 갈게요. 페이지 55페이지. 자, 밸런스부터 먼저 여러분들 얘기해요. 자, BS인데, BS는 여러분들 여기 써져 있는 말처럼 그 기업의 재무 상태를 보여주는 거예요. 자, 재무 상태란 말이 있고요. 기업의 경영 성과란 말이 있어요. 재무 상태란 말과 경영 성과란 말은 여러분들 좀 다르죠. 경영 성과는 오래 좋지 않아도 재무 상태는 여전히 좋을 수 있다. 맞죠? 그러니까 재무 상태라고 하는 것은 지금 현재 말 그대로 뭐다? 누적 지금 현재 잔액. 지금 as is 상태. 지금 시점에 너의 재무 상태가 어떠냐? 재무 상태는 누적되는 컨셉이에요. 우리 경제에서 말하는 여러분들 숫자로 따지면 스탁 컨셉이죠. 저량 컨셉이에요. 반면에 손익계산서에서 보여주는 숫자는 여러분들 유량 컨셉이라고 하죠. 플로우 컨셉이에요. 그러니까 이 기간 동안에 얼마를 벌었냐는 개념이죠. 그러니까 완전히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질문이 너 연봉이 얼마니 물어보는 거하고 너 지금 재산이 얼마니 물어보는 것은 다를 수 있는 거죠. 연봉이 작아도 재산은 많을 수 있는 거고 연봉이 많아도 재산이 누적된 것은 적을 수 있겠죠. 과거에 많이 말아먹었다라면. 그래서 여러분들 기본적 스탁 컨셉과 플로우 컨셉은 완전히 다른 거예요. 내가 항상 비유하는 게 있는데 그냥 비유하는 거예요. 근데 결혼하려고 그래요. 배우자가 있어요. 일단 사랑해요. 이제 마지막에 뭐를 한번 체크해 봐야 되겠어요. 어떤 재무적인 어떤 궁합도 맞춰봐야겠죠. 나 너무 회계사 같은가? 현실이에요. 사랑 갖고 다 되는 게 아닙니다. 아무리 사랑해도 여러분들 결혼한 남자나 여자 배우자가 여러분들 빚이 10억이라면 내 연봉에 압류가 막 들어오고 생각해봐요. 그게 냉정하거든요. 현실은. 나 이러면 너무 좀 그런가? 난 그래요. 만약 내 딸이 그런 남자랑 결혼한다고 그러면 내가 결혼시키겠어요? 안 시킵니다, 나는. 그렇지 않겠어요? 냉정한 거거든요. 자, 어쨌든 재무적인 궁합을 맞추는데, 이제 우리나라 사람들은 상대방의 재무적인 현황을 잘 물어보는 거를 좀 꺼려 하긴 해요. 그죠? 이걸 물어보는 게 좀 약간 속물 같기도 하고, 근데 그건 여러분들 호신탄에 물어보는 게 맞습니다. 지금 상황이 어떤지 봐야 결혼하고 난 이후에 파이낸셜 플랜을 세울 수가 있으니까. 너 얼마나 하니? 그때 상대방이 한 5억 하고 끝을 흐려요. 한 5억. 자, 5억이란 말 자체에 내가 뭘 갑자기 얘기하려고 하는 거냐면 그 5억이란 숫자가 만약에 플로우 컨셉이냐 스탁 컨셉에 따라 의미가 다르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5억 정도 지금 재산 모아놨어. 만약 배우자가 될 사람이. 이렇게 말할 때 5억은 여러분들 스탁 컨셉이죠. 누적되어 있는 숫자. 그러면 믿음이 가죠. 5억. 그래. 근데 갑자기 이제 두 번째 5억이 뭔데 했더니 연봉이 5억이라는 거야. 더 사랑스러워지죠. 역시 나는 사람을 잡은 것 같다. 같은 5억이지만 여러분들 그 의미가 뭐냐에 따라서 어때요? 느낌이 다르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숫자를 분석할 때는 이게 플로우 컨셉이냐 스탁 컨셉이냐에 따라서 의미가 달라진다는 소리예요. 그래서 항상 경제학적인 지표를 분석할 때도 마찬가지, 우리 회계 숫자 분석도 마찬가지, 이 숫자는 플로우냐 스탁이냐 잘 봐야 돼. 이게 레이쇼 분석이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럼 우리가 아까 왼쪽에 보는 재무제표, 요거를 손익계산서 확장된 형태라고 본다면 그냥 4개로 이야기할게요. 뭐가 여러분들 스탁 컨셉이겠어요? 4개 중에. 재무상태. 지금 내가 얼마를 가지고 있다. 재산이 얼마다. 빚진 게 얼마다. 순수하게 내 몫이 얼마다. 보여주는 재무상태표는 스탁 컨셉인 거예요. 요건요. 요거는 플로우 컨셉이에요. 1년 동안에 내가 얼마 벌어서 얼마 써서 얼마 남았다. 근데 이거는 회계상 이익이고 이건 돈으로 얼마 들어왔다 보여주니까 똑같이 플로우 컨셉이에요. 그리고 이것도 플로우 컨셉이에요. 얼마가 바뀌었다를 보여주니까 변동을 보여주는 건 플로우 컨셉이거든요. 결론적으로 말하면 우리가 지금 분석하게 될 재무제표 4개의 재무제표 중에서
BS만 스탁 컨셉이에요. 나머지는 플로우 컨셉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 레이쇼 분석을 할 때 보면 기본적으로 손익계산서에 들어간 숫자는 1년 기간의 숫자잖아요. 근데 BS에 나온 숫자는 기말 엔딩 숫자라고. 그럼 엔딩 숫자는 1년의 어떤 그거를 잘 레프리젠팅 못할 수가 있어요. 무슨 말이냐. 내가 매출 채권이 연말에 10억이 있는 거야. 근데 기중에는 100억 정도 깔려있다가 갑자기 연말에 90억이 회수가 돼서 10억밖에 안 남아있어요. 그럼 10억을 만약 레이쇼 분석에 집어넣으면 레이쇼 분석이 왜곡되겠죠. 지금 이해하세요? 그러다 보니까 항상 BS 숫자를 집어넣어서 뭔가 레이쇼 분석할 때는 손익과 가치 분석할 때는 항상 염들 평전으로 바꾼다고요. 에버리지 밸런스로. 지금 무슨 말인지 이해돼요? BS 숫자를 염들 10억 갖다 쓰면 안 된다는 거지. 기중에는 얼마 깔려 있었어요? 거의 100억이 계속 깔려 있다. 연말만 10억이 딱 됐거든. 근데 10억을 딱 갖다 쓰면 레이쇼 분석이 전부 다 디스톨트 된다고. 그래서 평균 잔액을 보통 갖다 써요. 손익이랑 분석할 때는. 좀 느낌 이해되죠? 그래서 여러분들 그럴 때는 여러분들 스탁 컨셉이냐 플로우 컨셉이냐가 그럴 때 중요하기 때문에 미리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럼 BS는 여러분들 기본적으로 무슨 컨셉이다? 스탁 컨셉이라는 거 기억하시고 쓰지 마세요. 뭐야? 스탁 컨셉이죠. 뭐 기본적인 거 오늘 좀 해요. 오늘 어려운 건 없으니까. 자, 기업의 재무 상태를 보여주는 거니까, 자, 기업이 어떤 재무를 가지고 있는지 리소스를 보여주는 걸 왼쪽에 쓰죠. 이걸 뭐다? 에셋 쪽 사이드. 그 에셋 쪽 사이드가 어떤 이해관계자가 이 에셋을 형성시켜줬나를 보여주는 이 오른쪽 사이드. 이쪽에는 채권자 몫을 보여주는 게 liability고, 주주의 몫을 보여주는 게 net asset이라고 하기도 하고, 이거를 equity라고 하기도 하죠. 그래서 자산은 이 부채와 자본을 더한 합계랑 같다. 뭐 이런 거를 회계 원리 시간에 아마 배웠을 거예요. 뭐 대차 평균의 원리다. 뭐 이런 식으로 내용을 배우죠. 다 부질없는 소리죠. 이 양쪽이 같을 수밖에 없다는 건 너무나 당연한 것이 하나의 사물을 갖다 놓고 보는 각도를 뭐다? 이쪽에서 바라본 걸 여기다 쓰는 거고 이쪽에서 바라보는 걸 여기다 쓴 거예요. 무슨 말이냐? 한 사물이에요, 지금. 자, 어떤 기업이 있는데 내가 지금 자산이 100억 있다. 그 100억 중에 채권자가 여기서 50억을 넣어줬고 오너인 주주가 50억을 넣어서 100억이라고 하는 자산이 형성됐다. 그럼 자산은 100개 있는 거예요. 근데 100개님들 클레임을 보면 채권자가 얼마 가져갈 수 있죠? 50개. 주주가 50개. 그러니까 기업이라고 하는 실체는 하나 있는데 오른쪽 사이드에 뭘 보여주는 거냐면 그 기업이 들고 있는 재원이 어떻게 파이낸싱이 되는지 보여주는 거죠. 왼쪽은 그 파이낸싱이 돼가지고 어떻게 운영되고 있나 보여주는 거고. 그러니까 하나의 사물을 바라보는 각도를 다르게 한 거지 똑같은 사물이기 때문에 양쪽은 당연히 같아야 돼요. 숫자 자체가. 그건 다 가장 기본적인 컨셉이죠. 그러면 재무상태표에서 여러분들 오른쪽 사이드 이쪽 사이드는 방금 전에 말한 것처럼 자금 조달이 어떻게 이루어졌나 보여주는 측면이고 그렇게 파이낸싱이 돼서 이쪽은 여러분들 뭘 보여주는 거냐면 그 파이낸싱을 했을 때 투자를 했겠죠? 해서 어떻게 회사가 오퍼레이팅까지 이어지는지 그 측면을 보여주는 게 이게 기업의 기본적인 BS의 단면도예요. 기업의 활동은 여러분들 크게 몇 가지 나눌 수 있죠? 세 가지예요. 영업활동, 투자활동, 재무활동. 지금 현재 시점에서 우리가 영업, 투자, 재무활동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를 딱 단면도를 보여주는 게 BS예요. 그럼 잘 생각해봐요. 처음에 회사가 사업할 때는 파이낸싱이 필요하죠. 파이낸싱이 없이는 회사가 운영될 수가 없어요. 처음에 제일 먼저 일어나는 여러분들 액티비티는 파이낸싱 액티비티예요. 자금이 일단 들어와야죠. 그럼 사업할 때 자금이 들어오지 않으면 사업할 수 없잖아요. 내 돈이 됐던 뭐 PF를 일으키든 돈을 차입하든 꾸든 파이낸싱이 먼저 일어나요. 그럼 파이낸싱이 되고 나서 그 돈이 제일 먼저 어디로 가야 돼요? 투자를 해야죠. 그래야 뭐 사업이 운영될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뭐 임대차 계약도 하고 기회장치 사고 이걸로 자금이 쑥 들어가는 거죠. 그런 다음에 그 기회장치가 뭐가 되는 거죠? 가동이 되는 거죠. 이제 매뉴팩처링 프로세스가 진행돼요. 그럼 거기서 뭐가 만들어지겠어요? 재고가 만들어지죠. 팔면 채권 생기겠죠. 그게 현금화 되는 거고 그게 오퍼레이팅 에셋이에요. 뭔가 흐름이 들어와서 일로 흘러갔다가 위로 올라가는 거 부가가치 흐름이. 그랬다 그 현금이 쌓이면 있겠어요? 한 번에 오퍼레이팅 사이클 돌아서 캐시가 쌓이면 끝이냐고요? 아니겠죠. 끝이에요? 아, 그런 경우도 있어요. 그런 게 어떤 거냐면 부동산 시행사들.
SPC 만들어서 페이퍼 컴퍼니 만들어서 한번 작은 PF 딱 일으켜서 아파트 분양 빵 때리고 캐시 확 때리면 그 다음에 청산. 그게 단발적 목적 만들어지는 그 회사를 보통 SPC라고 하는 거예요. 스페셜 페이퍼 컴퍼니 또는 스페셜 퍼포스 컴퍼니. 그럼 딱 그 목적 하나로만 설립한 거예요, 그냥. 그 목적 딱 끝나는 현금 딱 벌고 이해관계자들 다 나눠주고 끝나는 거죠. 근데 우리가 분석하는 대상은 그런 게 아니잖아요, 지금. 계속 고잉한다는 전제예요. 그럼 고잉한다는 기업 가치가 커져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근데 번 캐시를 그대로만 쌓아놓게 되면 기업은 성장하지 않아요. 여러분이 연봉을 벌어서 2년, 3년, 4년, 5년 계속 연봉 벌어가지고 재투자 안 하고 집에 큰 금고 하나 사서 돈을 다 넣어놔, 거기다가. 또라이죠. 그럼 딱 그 캐시가 자기 재산인 거예요. 성장하지 않는 거죠. 그럼 그런 기업들은요, 누구 입장에서는 여러분들 나쁘지 않아요? 채권자는 why not? 채권자는 여러분들 이익을 공유하는 이해관계자가 아니에요. 원금과 이자를 받는 사람이지. 바로 픽스 인컴이죠. 그럼 유동성이 풍부한 기업이 좋은 기업이에요. 그래서 채권자는 안정성을 먼저 보는 거예요. 성장성보다는. 주주는요. 주주는 성장성 우선이죠. 이익을 공유하는 이해관계자니까 그냥 안정적으로만 있는 회사는 매력적이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봐요. 내가 투자했는데 그 회사가 너무 안정적이에요. 너무 안정적이야. 10년 전도 10만 원, 지금도 10만 원 주가가 너무 안정적이죠. 주주는 미쳐버리겠죠. 그걸 보통 세련되게 뭐라 하면 경기 방어주라고 그래요. 말이 좋아, 경기 방어주지 주주를 환장하게 하는 주식이라는 소리예요. 그런 업종들은 연도 성장이 제한되는 업종이거든요. 어디가 그래 보통? 통신사들. 되게 제한적이라고. 성장하기가 쉽지 않은 시장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염들 업종들은 다 뭐로 뭐로 빠져줘야 돼? 배당주로 가야 된다고. 배당을 꾸준히 주는 주로 가야 된다고. 그러면 주주가 무슨 성격으로 바뀌냐면 채권자 성격으로 비싸게 바뀐다고. 그걸 노리면서 주주의 부에 관한 정책을 써야 되는 업종들이 거기는. 성장성이 제한된다 싶으면. 여하튼 간에 주주는 성장성이 우선이에요. 채권자는 안정성이고요. 그러니까 아까 말했지만 캐시를 쌓아놓기만 하고 투자를 안 한다. 채권자는 와인하시에요. 자기는 원금 이자만 가져가면 되는 거니까. 분석에 여러분들 그 당사자가 누구냐에 따라서 재무제표를 바라볼 때 내가 주로 봐야 되는 포인트가 다르다는 거예요. 내가 채권자로서 바라보는 거냐 아니면 주주로서 바라보는 거냐. 그래서 채권자 입장에서 바라볼 때는 부채비율을 되게 민감하게 보죠. 왜 부채비율이 낮은 기업을 채권자든 선호하겠어요? 이 자산을 만약에 문제가 생겼을 때 여러분들 만약 리퀴데이션을 하게 되면 재무제표에 채권자 주주가 있는 여러분 이유가 뭔지 아세요? 얘가 먼저 가져가게 됐다고. 여기서 뭔가 얼젓한 사건이 터지면은 이걸 다 돈으로 바꿔가지고 얘가 먼저 가져가고 그 다음 남는 자녀 지분이 에코티예요. 그럼 채권자 입장에서 밑에 뭔가 많이 깔려주면 좋죠. 완충작용하는 에코티가 많이 깔려있으면 문제가 생기면 얘가 꽂은 돈을 얘가 먼저 가져가게 됐다고. 그러면 채권자는 부채비율이 낮은 게 마음이 푸근한 거예요. 밑에 쿠션이 많이 깔려있는 거니까. 쿠션이란 말을 써요, 실제 재무에서. 그러니까 채권자는 밑에 쿠션이 많이 깔리면 컴포터블 하죠. 그래서 부채비율 낮은 기업을 선호하는 거예요, 채권자는. 근데 주주는 다른 거예요. 주주는 안정적에만 해가지고는 매력도가 떨어진 기업이에요. 솔직히 그런 거 있잖아요. 뭐 한번 해보자 이거 뭐 있냐 이거지. 이게 조금 더 어렵게 들어가면 주주의 가치는 옵션 모델 갖고도 설명이 되는데 어차피 기업 가치가 채권자 가격만큼은 주주 입장에서는 잘 가져갈 게 없죠. 뭔가 채권자가 가져갈 수 있는 것보다는 뭔가 기업 가치가 더 커져야 제가 가져갈 수 있다고. 그럼 뭔가 기업의 변동폭이 커질 때 훨씬 더 도움이 되는 거예요, 걔는. 봐봐, 여러분 0이 0이고 기업 가치가 여기 무한대인데 기업 가치가 채권이 100이 깔려 있어. 그럼 100까지는 주식 가치는 빵이라고. 그 다음 100이 넘어가야 자기 가치가 생기는 거거든, 이렇게. 그럼 여기서 뭐다? 간당간당 움직이면 나한테 의미가 없다고. 대신 이게 뭔가 변동폭이 클수록 뭐예요? 주주는 오히려 야, 뭐 있냐는 거지. 그게 바이오야, 바이오. 뭐 있냐는 거지. 한번 가보자, 바이오. 바이오 퍼백 이란 말 들어봤어요? 바이오 퍼백? 묻지 마, 그냥 퍼 100배. 응? 왜? 바이오니까. 이름 바꿔도 막 100배 맞고, 코스닥 기업도 이름 바꾸니까 막 100배 가죠, 막 바이오 바꾸면. 근데 가보니까 바이오 안 해. 그런 게 많아요. R&D 연구소도 없어요. 그 이름만 바이오로 바꾼 거야. 그 상호 바꾸는 것도 여러분 솔직히 거래소가 규제해야 됩니다. 실제 바이오 하지 않는데 막 바이오 붙여요. 무슨 옛날에 한창 우리 IT 버블 있을 때는 무슨 테크. 그럼 올라간다고. 이게 문제인 거라고, 이게. 그만큼 묻지마 투자가 많은 거죠. 최근에 회사 이름 말하죠, 그런데 이게 녹화하는 강의가 별로 안 좋아요, 이게. 회사 이름 바뀌어서 또 바이오 회사가 하나 있는데 지금 비상장이에요.
그래서 잠깐만 이제 바이오가 있는데 특정 이제 증권사에서 요게를 투자를 했어요. 근데 이제 내 후배가 이제 거기를 이제 들어왔다고. 그래서 내가 중간에 이제 자문해주는 회사라서. 근데 회사가 매출이 좀 있었어요. 비상장 바이오 회사인데 전화가 왔어. 이제 거의 통과가 됐는데 투심에서 형 이거 투심이 거의 통과됐는데 그 투심에서 매출을 그냥 인식 안 하면 어떻겠냐라고 연락이 왔대요. 무슨 말이야? 매출이 한 4천 있었거든. 4천만 원. 없애자 이거. 뭔가 없어야 뭔가 미지의 회사 같다. 응? 매출이 빵이어야 진정 바이오다. 뭐 이런 거예요. 난 처음 무슨 말이야 이게 이해 못해요. 아 그래 그런 거야. 나는 그래. 아예 바이오는 매출이 빵이어야 사람들이 이거 뭐 있는 거 아니야 이거? 뭐 그렇게 생각한다는 뭐 진짜 아이러니한 케이스가 작년에 있었는데 여하튼 간에 여러분 그런 회사들. 그러니까 주주는 뭔가가 기업의 성장성을 보고 사람들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 기본적으로 잘 생각해 보세요. 요 캐시를 쌓아놓고만 있으면 주주는 매력이 없다고. 당연히 뭐가 되겠죠? 그 캐시가 다시 이게 바로 내부 유보 현금으로 재투자가 됐다는 소리 하는 거죠. 신성장 동력의 투자자 이런 거예요. 그럼 이제 자기가 벌어들인 내부 유보 현금으로 다시 밑에 재투자를 하는 거죠. 밑에 연들 그 설비장 투자하는 것을 보통 기업에 내가 심장이라고 보통 표현해요. 그 심장이 혈류 공급이 돼야죠. 그 심장이 뛰어줘야 뭐가 만들어져요? 쭉 올라가서 캐시까지 되는 거죠. 심장이 뛰어서 재고 만들어지고 인벤토리, 그게 팔리면은 리시버블, 그게 만기되면 캐시, 캐시가 다시 리인베스먼트, 밑에 새로운 뭐다? 심장이 장착되고 그 심장이 다시 뛰어서 인벤토리, 리시버블, 캐시 이렇게 돌아가는 게 기업의 뭐죠? 오퍼레이팅 사이클. 문제는 투자를 했는데 뛰었는데 재고는 만들었어. 물론 만들기 전에 바이오들은 뭐다? 안 만들어져. 시장이 개발이 안 되는 거지. 그래 만들어졌어. 안 팔려. 캐시까지 못 가는 거죠. 그럼 오퍼레이팅 사이클이 잘 돌지 못해요. 그럼 그때 뭐가 필요하죠? 새로운 파이낸싱이 필요한 거죠. 잘 안 도니까 내부 유보 현금으로. 그럼 이제 돈을 빌리고 빌려도 안 되면 유증 때리고 그렇게 돌아가는 게 기업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어떤 단면들을 보여주는 게 BS예요. BS를 바라볼 때 조금 다른 관점을 내가 좀 설명해 본 거예요. 보통 이제 회계원리 배우면 자산은 부채 더하기 자본. 그러면 자산 빼기 부채는 자본. 지금 장난쳐요, 여러분? 자산이 있고 부채 더하기 자본이면 넘기면 그럼 당연히 그렇게 되죠. 대단한 공식인 줄 알았어요. 그거 막 더하고 빼고 시험도 나온다? 자산이 100이다, 부채가 50이다, 자본 얼마게, 뭐 이런 거. 뭐 하는 식이에요, 지금? 그거 알아서 분석이 돼요? 분석 안 돼요. 지금 제가 말한 그런 컨셉들이 머리에 들어와야 돼요. 기업을 보고 읽혀줘야 돼, 재무제표를. 뭔가 이게 흐름이 보여야 되지. 거기 더하면 합계가 같다. 역시 대차는 같구나. 의미가 없다고요. 그렇게 보면 어떤 기업을 보고 나서도 느낌이 없어요. 그래서 항상 볼 때는 기업이 이렇게 파이낸스 돼서 얼마가 들어왔고 심장이 뛰어서 재고에 얼마 갔고 채권 얼마 가서 캐시가 얼마큼 왔는데 재투자 얼마 들어갔고 이게 숄티 생기니까 돈을 올해 얼마 빌렸구나. 이런 식으로 좀 보자는 거죠. BS를. 그래서 이건 자산의 염두보다 조달 측면, 자산의 운용 측면을 보여주는 거다. 일단 큰 틀은 그렇게 잡고요. 하나씩 갈게요. 자산 쪽 사이드부터 먼저 볼 건데 여러분 55페이지 밑에 잠깐 봅시다. BS에 대한 설명. 자본변동표라고 하는데 두 번째 줄 뭐라고 되어 있냐고 하세요. 펌에 뭘 보여주는 거라고 되어 있죠. Financial position 보여준다고 되어 있죠. 근데 그 뒤에 표현이 뭐라고 되어 있어요. At a point in time. 이게 무슨 컨셉이라는 거죠. 스타 컨셉이라는 소리예요. 기간 컨셉이 아니라는 거죠. 스타 컨셉이라는 거 기억하셔야 돼요. At a point in time이라는 게 스타 컨셉이죠. 그 특정 시점에 그 기업의 뭐다 재원을 보여주는 거니까. 오케이. 자, 그럼 그 밑에 보니까 자산, 부채, 자본 정의가 나온다고 그죠. 아까 제가 말했던 내용이 더 중요한데 시험 목적상은 뭐 관념적인 걸 더 많이 물어보니까 시험 목적으로 좀 갈게요. 자산이 뭐냐라는 거죠. 정의가 시험에 나온 적 있어요. 회계에서 말한 에셋이 뭐냐는 거지. 밑에 뭐라고 되냐 보세요. 리소스인데 일단 내가 뭐 할 수 있어야 된다고요? 중요한 말이 컨트롤 할 수 있어야 돼. 컨트롤. 거기 동그라미 있잖아요. 컨트롤. 내가 에셋으로 인식하려면 내가 컨트롤 할 수 있어야 돼요. 그 다음 또 하나 두 번째 줄요. 뭐를 제공해 줘야 된다고 돼 있죠? Future Economic Benefit. 이 말은 꼭 기억하셔야 돼요. Future Economic Benefit을 줘야 에셋이래요. 그러니까 두 가지를 얘기했어요. 컨트롤 할 수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더 중요한 말이
future economy benefit이 있어야 돼요. 이 future economy benefit은 이렇게 표현하기도 해요. The ability to generate cash flow예요. 현금 흐름을 창출하는 능력이라고 하죠. 이 두 가지가 엔드로 만족해 에셋이래요. 혹시 옛날 회계를 배웠거나 뭐 회계사 공부를 하셨던 분들도 있을지 모르겠는데 그 회계사 공부할 때 공부했던 내용하고 CFA 공부는 조금 제가 다르게 설명하거나 다르게 설명한다기보다는 거기에는 자산 정의가 세 가지 요건이 만족해야 된다 배우거든요. 근데 여기서 내가 두 가지만 얘기하잖아요. 왜 그러냐면 시험은 그렇게만 나오니까 CFA 시험은. 그러니까 시험에 맞춰 얘기하는 거니까 여러분들 그렇게 알고 들으시면 돼요. 다른 게 아니고 CFA 시험은 CPA 시험보다는 조금 회계에 대한 내용을 조금은 더 줄여서 아주 그냥 진짜 중요한 키만 물어보는 거니까 이렇게 제가 써주는 것만 기억하면 돼요. 그럼 쉽게 여러분들 자산이 되려면 뭐가 돼줘야 된다고요? 미래 future economy benefit이 있어야 돼요. 돈이 돼야 된다는 소리예요. 그리고 내가 통제가 가능해야 되고요. 두 가지 포인트 얘기해요. 첫 번째, 아무리 눈치껏 찾아봐도 거기 자산이 여러분들 되려면은 내가 법적으로 리걸 오너십이 있어야 된다는 말이 없어요. 없어요. 왜 이 정의가 중요한 죄를 내가 몇 가지 예를 들어보려고 하는 거예요. 네가 에셋 되려면, 네가 에셋으로 레커그나이즈 하려면 반드시 법적 소유권이 너한테 있어야 돼라고 만약 데퍼니션이 돼 있으면 자기가 법적 소유권이 없으면, 법적 권리가 없으면은 장부 에셋 못 잡게 되는 거잖아요. 근데 자산정의 아무리 읽어봐도 법적 권리가 있어야 되는 말이 없어요. 그럼 법적 권리가 없어도 네가 통제할 수 있으면 뭐가 되는 거죠? 통제하고 네가 퓨처 캐시플로우 네가 통제할 수 있으면 네 자산이라는 거죠. 그래서 대한항공, 아시아항공이 비행기를 리스한 물건임에도 불구하고 장부 에셋 잡히는 거예요. 리스하면 내 소유권 아니죠. 리스해서 살 거라고. 근데 비행기가 쓸 수 있는 내용료사 보니까 10년이야. 근데 10년을 내가 리스 계약했어요. 비행기에 쓸 수 있는 내용 연한이 10년인데 리스를 지가 10년 했다고. 그럼 여러분들 그 비행기 미래 퓨처 캐시 플로우 누가 여러분들 통제하는 거죠? 대한항공, 아시아항공이 그 비행기 캐시 플로우 지가 다 통제하는 거라고. 지가 다 쓰는 거지. 그래서 여러분들 대한항공, 아시아항공 보시면은 장부 에셋 쪽에 그 리스 자산이 장부에 잡혀 있다고요. 그러니까 법적 소유권을 내게 안 함에도 불구하고 회계는 에셋 잡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 논리가 나오는 거거든요. 하나 더. 반대로 가죠. R&D를 했어요. 연구개발. 연구개발 가장 많이 하는 우리나라 기업이 어디인 것 같아요? 절대적 금액으로 R&D가 제일 많은 기업이 어디겠어요? 삼성전자예요. 작년도에 20조를 넘게 했습니다. R&D 절대적 금액만 20조를 넘게 했어요. 어마어마한 기업이죠, 실제는. 참고로 LG전자 시총이 10조예요. 그냥 참고로 얘기한 거예요. R&D에 쓴 금액이 20조라고요, 삼성전자는. 그럼 R&D 안 쓰고 L전자 두 개 살 수 있다고. 그 정도 R&D를 많이 쓴다는 거예요. L전자를 뭐다 내가 비하하겠다는 게 아니고, 비하한가요? 시총이 그 기업은 좀 낮게 형성돼 있으니까. 어쨌든 여러분들 지금 20조 이상을 써요. 비율로는 여러분들, 그러니까 절대적 금액은 삼성전자가 많이 쓰고요. 매출 대비 퍼센테이지 비율로 R&D를 많이 쓰는 업종들은 바이오 회사예요. 바이오 회사는 평균 연대 매출 대비 한 15% 이상 쓰거든요. R&D를. 참고로 여러분들 그 R&D가요. 매출 대비 5% 이상 쓰면은 R&D 집적산업이라고 그래요. 매출 라인 대비 5% 이상 R&D 쓰면은 그래서 우리 벤처 등록할 때 R&D 비율이 매출보다 5%, 매출 대비 5% 이상 넘으면 벤처 등록해 준다고. 그러니까 지금 제가 말하는 게 시험에 나오진 않지만 오히려 이런 말들을 많이 알아놓으셔야 실무 가서 여러분들 분석할 때 편해요. 아, 이 기업은 R&D 많이 쓰는 기업이구나. 이런 느낌들은 어디 통계치가 나오는 게 아니거든요. 근데 어쨌든 여러분들 R&D가 5% 이상 쓴다 매출액에 많이 쓰는 거죠. 삼성이 한 7% 쓰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많이 쓰는 거죠. 그럼 봐요. 실제 여러분들 그 비율로 따지면 애플보다 삼성이 R&D 비율은 더 커요. 애플보다. 그러니까 삼성이 R&D 훨씬 많이 하는 거죠. 물론 산업이 여러 가지 있지만 삼성전자는. 애플은 뭐 스마트폰밖에 없지만은. 문제는 여러분들 한미약품하고요. 셀트리온하고 나중에 기회 있으면 여러분들 BS 가서 거기 개발비 에셋 잡혀 있는 포션 한번 확인해 보세요. 나중에. 지금은 안 할게요. 나중에 R&D 가면 그 회사 열어볼 거예요. 한미약품은 인텐저블 에셋이 거의 없어요. 인텐저블 에셋이 없다는 것은 연구개발 되게 많이 하거든요. 한미약품도. 거의 다 무슨 처리한다는 소리예요. 다 비용 처리예요. 그냥. 셀트리온은 유형에 비해서 무형이 엄청 커요. 인텐저블 에셋 포션이 어마어마하게 큽니다. 그럼 똑같은 바이오 회사인데 얘는 인텐저블 에셋 엄청 크고요. 한미약품은 거의 안 잡혀 있어요. 왜 그러냐고요? 한미약품은 R&D 쓴 거 거의 비용 처리예요.
셀트리온은 거의 에셋 잡아요. 한 80%를. 쓴 금액의 80%를. 삼성전자 작년에 22조인가 썼는데 21조 얼마 비용 처리했거든요. 근데 한미약품은 그렇게 비슷하게 해요. 근데 셀트리온은 에셋을 그만큼 잡아요. 그래서 셀트리온의 과연 이 개발비를 에셋 잡는 게 맞는 거냐가 28년도에 신문에 났던 건가? 네, 애매하네. 금감원이 감리를 했죠. 그래서 18년도 말에 금융감독원 기상 건설해 보시면은 제약회사들, 바이오 회사들의 R&D 연구개발비 회계 지침이 다 내려가요. 너무 천차만별이니까. 그럼 천차만별이 됐던 이유가 뭐냐? 바로 이거예요. 자산으로 잡으려면 Future Economy Benefit이 있어야 돼. 라고만 정의가 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IFRS는 나중에 우리 설명하겠지만 국제회계 기준은 회사 판단에 맡긴다는 게 많아요. It's up to you. 이걸 조금 더 세련되게 표현하면 Principle Based Approach라는 말을 쓰거든요. 원리, 원칙만 기준이 정하고 모든 구체적인 판단을 네가 해. 대신에 어떻게 판단했는지를 주석에 자세히 써. 이게 회계거든요. IFRS 특징. 그러니까 여러분들 훨씬 더 정보를 이용하는 입장에서는 더 챌린지한 스탠다드라고 보셔야 돼요. 기업들끼리 뭐가 다 틀려요. 회계 기준이 다 틀린 거야. 그럼 뒤에 기준 가서 다 주석 가서 봐야 돼. 그러면 이걸 다시 뭐다? 일치시키면 어떻게 바뀔까? 이걸 되게 잘해야 되는 게 IFRS예요. 원래 IFRS라는 기준의 특징이에요. 재량권을 많이 준다고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바이오 회사들이 너무 차이가 많이 나는 거예요. 얘들은 에셋 확 잡고 얘들은 비용 확 들고. 그럼 정보 이용자 입장에서는 뭐다? 그런 걸 잘 모르겠죠. 여러분들도 오늘 들었잖아요. 여러분들 같이 요 시장에 관심이 그나마 있는 분들도 처음 듣는데 일반적인 개미들은 얼마나 모르겠어요. 그럼 뭐만 다 봐요? 손익 가서 이익, 뭐야? 그런 개념을 모른다고요. 일반 사람들은. 재무제표 간의 컴퍼러빌리티, 비교 가능성이 너무 떨어지는 거죠. 그래서 원래 재량권을 맡기는 기준인데 금감원이 조심스럽게 원래 그러면 안 되는데 국가 개입하면 안 되거든요. 근데 개입해서 야 바이오 회사 R&D는 너무 차이가 많이 나니 지침 줄게. 그래서 18년도 말부터 바이오 회사들은 지침이 다 정해졌어요.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신약물질 개발은 임상 3상 들어가야지 에셋 잡을 수 있다. 이런 식으로. 뭐 바이오 시밀러는 임상 1상부터 자산 잡을 수 있다. 이런 식으로 다 기준을 마일스톤에 따라 다 정해졌다고. 오히려 이제 우리 회계사나 아니면 분석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좀 편할 수 있어요. 그럼 이제 일치가 되니까. 그럼 여러분들 조금 금감원이 18년 지침을 주는 순간, 미안하다. 17년도 말이었구나. 17년도, 아니, 연도가 이제 10년지. 18년도 지침을 주고, 18년도 말에 지침을 주고, 18년도 말 재무제표가 19년도 연초에 나왔을 거 아니에요. 그때 초미의 관심사였다고. 왜? 이 지침을 적용하면 과연 셀트리온이 그만큼 에셋 잡힐 거냐. 그죠? 만약에 그게 엄격한 잣대를 들이밀었을 때, 만약 에셋이 아니다라고 부인당해버리면은 그만큼 이제 시장성이 없는 거 아니겠느냐. 이렇게 본 건데, 거의 비슷하게 나왔다고. 그러면은, 뻔 아니구나. 그 제품에 대한 어떤 임상 단계에 대한 부분은, 그렇게 아주 어그레시브하게 판단한 건 아니구나. 이제 시장에서 그렇게 반응이 온 거죠. 다만 거기 이제 판매 채널이 조금, 나중에 볼게요. 말이 많은 부분이 좀 있는데, 그 부분 나중에 또 언급하도록 하고, 어쨌든 여러분들 바이오 회사의 그런 어떤 개발비, 이런 것들을 어떻게 처리할 거냐, 이런 것들도 이 정의 때문에 이제 이슈가 된 거예요. 퓨처 베네핏이 있을 거예요. 근데, 미리 말하지만 미국 회계 기준은 여러분들 R&D가 전부 다 비용 처리해요. 미국 애들은 딱 한마디만 하고 있습니다. R&D, Future Economic Benefit이 너무 uncertain하다. 이해돼요? uncertain하다. 이게 만족이 안 된다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다 비용 처리하는 거예요. 그래서 애플은 보시면 에셋 쪽에 개발비가 단 하나도 에셋 잡혀있지 않아요. 근데 삼성전자는 일부 잡혀있는 이유가 뭐냐? 삼성전자는 미국 기업이에요? IFRS예요. IFRS는 비용 처리가 원칙인데 이 요건이 만족되는 순간부터는 에셋 잡을 수 있어 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일부 에셋 떠 있다고. 개발비가. 그러니까 이런 게 모든 정의에서 출발되는 거예요. 회계 처리 차이가. 그래서 이런 정의는 좀 기억하셔야 돼요. 자산의 정의 기억하고요. 그 다음 부채 밑에. 부채는 여러분들 보시면 정의의 맨 마지막에 뭐라고 되죠? 그거만 딱 기억하면 돼요. 이코노믹 리소스는 뭐라고 돼 있죠? 아웃플로우라고 돼 있죠. 얘는 캐시플로우가 창출되는 거라고 돼 있었잖아. 자산은 말 그대로 얘는 뭐다? 돈이 나가는 거예요. 부채는 돈이 나가는 거라고요. 그렇게만 기억하면 돼요. 어려운 건 아니죠. 넘기세요. 에코티. 여러분 에코티는요.
기본적으로 별도의 정의가 있는 게 아니에요. 무슨 말이냐? 별도의 정의가 있는 게 아니고 에코티라고 하는 것은 에셋 쪽에서 그냥 뭘 빼고? 부채를 빼고 남는 컨셉이에요. 우리가 용어 얘기할 때 앞에 네트란 말이 붙을 때가 있거든요, 여러분. 네트란 말이 붙어 있으면 뭔가를 뺐다는 소리예요. 여러분, net of tax 이게 무슨 말이에요? 텍스를 차감하고 난 이후의 금액이죠. 그럼 net asset 중에서 부채 빼고 남은 거. 그래서 net asset, equity 같은 말인 거죠. 그러니까 자녀 지분 개념이라고 돼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주주는 항상 모든 에셋 중에서 부채, 채권자 몫을 다 빼고 남는 게 equity인 거예요. 아까 말한 것처럼 그렇게 아마 정의가 돼 있을 겁니다. 처음 시작할 때 뭐라고 딱 적혀 있어요? 오너의 residual interest 보이세요? 자녀 지분 개념이라는 거죠. 전체 자산에서 뭘 뺀 거라고 돼 있어요? 부채를 차감한 거라고 돼 있고요. 마지막에 net asset이라고도 된다라고 돼 있고요. 그 정도 느낌. 제가 볼 때는 자산, 부채, 자본 중에 자산 정의를 잘 기억하는 게 되게 중요해요. 부채는 돈 나가는 거고, 이거는 여기서 이걸 뺀 거고. 됐죠? 그 다음, 그 밑에 세 줄 쓱 지나가는데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Financial state item은 장부에 recognize가 돼야 되는데 언제 recognize 되냐? 잘 보세요, 거기. Future economic benefit이 뭐 하면서? 풀업업을 하면서 그 뒤에 뭐라고 돼 있죠? 그 value나 cost가 can be measured reliably. 여러분 지금 재무상태표에다가요 뭔가 자산부채를 내가 지금 인식을 하려고 그래. 여기다 뭔가 쓰려고 그래. 들어요? 뭔가 자산부채를 여기다 쓰려고 그래. 그걸 쓰려고 하려면 두 가지 요건이 해결에 만족해야 된대요. 내가 지금 분석하게 될 BS가 거기 있는 자산부채가 장부에 잡히려면 기본적인 요건이 두 가지가 만족해야 된대. 첫 번째가 특히 자산 쪽 이게 뭐가 돼준다고요? 풀업을 해야 된대. 그래서 아까 R&D가 미국 애들은 풀업을 하지 않다고 본 거죠. 그래서 에셋을 recognize 안 한 거예요. 그럼 기본적으로 풀업을 해야 되고 그 다음 뭐가 또 중요한 말이 보이죠? and 뭐라고 돼 있어요? 금액 자체를 reliably measureable 해야 된대요. 신뢰 가능하게, 신뢰 가능성 있게 측정할 수 있어야 된대. 이렇게 여러분들 배우고 끝나면 그러면 여러분들 이거는 절대 뭐다 하루 이상 못 간다고. 단어로만 접근되지 시험에서 못 써먹는다고요. 그럼 내가 실무적인 케이스를 들어볼게요. 최근에 신문기사가 작년에 많이 났던 여러분들 버닝썬 YG 케이스 갑니다. 지금 거기 YG에 여러분들 딱 생각했을 때 YG라는 기업을 떠올리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에셋이 뭐죠? 버닝썬이에요? 빅뱅이죠. YG 아직까지 캐시카우는 빅뱅이에요. 물론 군대 갔다 지금 요번에 이제 제대했는데 애들 빅뱅이 가장 많은 캐시카우를 차지합니다. 거의 걸그룹이 YG 걸그룹이 누구죠? 블랙핑크죠. 맞죠? 블랙핑크죠. 블랙핑크가 아무리 뭐다 춤춰도 빅뱅을 못 쫓아가요. 그러니까 빅뱅이라는 애들이 훨씬 더 인플루언스가 있는 YG 캐시카우인데 그럼 YG라는 회사를 딱 생각하면 딱 들어오는 게 빅뱅이라는 그룹이에요. 그럼 우리 통상 말할 때 빅뱅은 YG의 진짜 중요한 자산이잖아요. BS에 잡히냐 그 소리예요. 우리 느낌은 분명히 빅뱅은 YG의 중요한 자산인데 미안하지만 거기에 빅뱅이라는 뭐다? 보이그룹이 거기에 잡혀있질 않아요. 거기 무슨 GD 얼마, 태양 얼마 적혀있지 않다고. 그게 왜 그런 거냐? 대입시켜봐요. 자, 우리 YG라는 그룹, YG의 빅뱅이라는 그룹은 여러분들 YG의 퓨처 베네핏 줘요, 안 줘요? 주죠. 준다고요. 무슨 요건은 만족된 거죠? 풀업업이 만족됩니다. 돈 창출해줘요. 아직까지 도쿄 공연하면 거기님들 뭐다 아레나 거기님들 그 도쿄 돔 채운다고요. 빅뱅은. 그럼 미래 퓨처 베네핏 풀업을 한 거거든요. 두 번째에서 걸리는 거죠. 금액 자체가 뭐가 되잖아요. 얘들이 얼마짜리냐 가치 평가가 쉽지 않잖아요. 빅뱅이랑 애들 사람 가치가 얼마냐 구하기가 쉽지 않다고요. 거기서 걸린 거예요. 그래서 엔터 회사들은 거기 수업 연예인들 장부 에셋 잡을 수가 없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자산임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그런 결론이 뭐냐? 그런 서비스 업종들은 여러분들 재무상태표를 갖고 그 기업의 가치 평가하는 게 되게 제한적이라는 소리예요. 재무상태표에 그 기업의 실제 뭐다 파이낸셜 포지션이 다 안 담기거든요. 그래서 손익 위주로 봐야 된다고. 그런 회사들은 재무상태 위주로 가는 게 아니고 손익 위주로 봐야 돼요. 서비스 업종들은. 이해돼요? 인적 자원이 중요한 연들 기업들. 그런데 또 어디도 있겠어요? 메가스타디 같은 뭐다? 인터넷 온라인 그 교육업체들 같은데. 거긴 또 누가 중요했습니까? 강사들. 강사 잡혀요? 안 잡히죠. 물론 잡히는 게 있어요. 어떤 거냐면 강사들 스카우트하면서 전속계약금 줄 때 있어요. 그거는 잡혀요. 돈 준 게 딱 나오니까. 전속계약 뜬다고. 그래서 옛날 FNC가 유재석 스카우트 할 때 연들 전속계약 준 거 딱 잡혔죠. 40억. 저는 BS 보고 확인했어요. 신문에 뭐라고 떴죠?
유재석 얼마를 받았을까? 뭐 그러면서 뭐 얼마 받았다라고 시장에서 회자가 되고 있다. 뭘 회자를 해요? 가서 보면 돼. 지금 이렇게. 전기업의 전속계약금이 딱 40원 늘었더라고요. 유재석이한테 나간 거죠. 보면 그만 나온다고 이게. 이미 공시된 정보니까 내가 실명 얘기해도 문제 없죠? 이미 공시된 정보니까. 그 유재석이죠, 유재석. 딱 보면 나오잖아요. 그런 거는 잡혀요. 하지만 그게 아닌 건 잡힐 수가 없죠. 이해돼요? 오케이. 또 하나 갈게요. 혹시 탄소 배출권 들어봐? 탄소 배출권? 기업들의 탄소 배출권. 이게 과연 자산 잡을 수 있냐 이슈가 됐다고. 많은 기업들한테 지금 이제 우리 약간 이제 과도기적인 상황인데 법안 이제 시행이. 지금 많은 기업들한테 이 정도 실링까지만 네가 뭐 일산화탄소, 이산화탄소를 배출할 수 있다라고 실링을 다 줬다고. 그 범위까지는 배출할 수 있어요. 우리가 오존층이라고 하는 게 굉장히 프리라이딩 하는 재화잖아요. 전 세계가. 대가를 지불하지 않고 쓰고 있는 환경이라고 하는 구즈를 지금 쓰고 있다, 우리는. 근데 코스트는 전혀 지불하지 않고 있죠. 이걸 뭔가 이제 비용을 지불하고 이걸 뭔가 재화로서 거래해보자. 밸류 있는 어떤, 재화로 거래해보자는 게 탄소 배출권이잖아요. 그러니까 많은 유럽 국가들하고 일본 이런 국가들은 찬성하고 있는데 이제 반대하고 있는 빅 투 나라가 중국과 미국이죠. 왜? 그 두 나라가 탄소 배출 제일 많이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도입하게 되면 자국 기업들의 가장 데미지 크게 주다 보니까 일단 보류시켜 놓고 있는 게 탄소 배출권 거래제인데 우리나라 탄소 배출권 지금 시행하고 있죠. 그럼 실링까지만 줘요. 요까지는 네가 배출할 수 있어. 대신에 그 실링 넘어가는 것은 미안하지만 돈을 내던가 국가에 아니면 탄소 배출권 부여받은 다른 기업들이 만약에 안 쓴 애들도 있겠죠. 그럼 그 회사의 탄소 배출권을 돈 주고 사오라는 거야. 그럼 거래가 되겠지. 서로 대화하는 거 맞죠? 그럼 국가에서 기업들한테 이 정도 실링까지는 너네가 탄소 배출할 수 있어 권리를 줬다고. 무상으로 이걸 줬어요. 국가가. 근데 자기는 이걸 하나도 안 썼어. 만약에 탄소 배출도 하나도 안 하고 그 권리를 내가 가지고 있어. 그럼 딴 데가 많이 배출하는 기업들 화학업종, 철강, 자동차 이거 엄청 배출하거든요. 그럼 실링 갖고 안 돼. 그럼 뭐 해야 돼? 국가한테 페널티 내거나 이 사람한테 사가야 된다고. 그럼 돈 주고 사갈 거 아니야 이게. 이해돼요? 그래서 이게 탄소 배출권을 무상으로 받았을 때 기업들이 이걸 에셋 잡을 거냐 이제 이슈가 된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회계 기준이 근데 실무가 먼저 진행돼요. 회계 기준이 먼저 만들어져요. 실무가 먼저 진행되고 회계 기준 따라가야 된다고. 근데 그걸 개별적으로 다 기준 만들 수는 없거든. 그럴 때는 개념으로 가야 된다고. 자산이 뭐냐? 자산 정의가 뭐냐? 그리고 이걸 인식할 수 있냐? 하나씩 대입시켜볼게요. 여러분들 자산에는 부합되냐를 먼저 판단해 본 거예요. 뭐는 기대가 돼요? 미래 future economy benefit은 프라법을 한 거잖아요. 왜냐하면 내가 안 쓰면 팔면 돈 들어오잖아. 응? 내가 안 쓰고 가지고 있다가 팔면 돈 들어온다고. 그럼 미래 future benefit 기대가 되잖아요. 무상으로 받는 순간 기대가 된다고. 그럼 에셋 정의는 부합이 되죠. 서로 대화했어요? 근데 문제는 이게 얼마에 거래될 거냐. 물론 지금 이 공식적인 가격이 솔직히 정해져 있긴 합니다. 그래서 이게 탄소 배출권 받았을 때 회계상으로는 뭐가 맞냐면 무상으로 받았을 때 이게 장배 에셋 잡히는 게 맞다고. 탄소 배출권 여러분들 그 거래제 가격이 있어요. 그럼 미래 퓨처 베네핏이 되죠? 금액 릴라이블이 매저 되죠? 그거 뭐 잡아야 맞아? 잡는 게 맞다고. 그래서 회계 이론상은 잡는 게 맞다고 논의가 됐는데 아직까지는 우리나라만 너무 앞서가지 말자. 그러니까 지금 무상으로 탄소 배출권 받으면 장부에는 안 잡아요. 뒤에 주석에 썼어. 우리 탄소 배출권 얼마 받았다. 라고 주석에만 쓰라고 지금 금감원이 해석을 하고 있지만 회계상 본다면 정확한 건 아니에요. 탄소 배출권은 분명히 에셋 정의 부합되고 뭐가 돼요? 금액이 얼마인지 릴라이블 매저가 되거든요. 언젠가는 이게 뭐다? 많이 이제 일상화가 되면 언젠간 탄소 배출권도 장부에 잡힐 날이 있을 거라고. 하나만 더 하고 좀 쉬었다 하죠? 요즘 가장 많이 나오는 거. 비트코인. 작년도에 여러분들 전 세계 그 회계 기준 만드는 보드에서 이것만 세미나 6번 열렸어요. 비트코인 어떻게 할 거냐, 이거. 비트코인. 자, 비트코인. 일단 에셋 잡을 수 있을까, 못 잡을까? 그거부터 한번 물어보죠. 에셋 잡을까, 안 잡을까? 우리 서로 대화를 좀 해봅시다. 근데 비트코인 어떤 회사가 샀어요. 투자할 수 있잖아요. 일단 비트코인은 여러분들 미래 퓨처 베네핏 들어와요, 안 들어와요? 들어오죠. 너무 등락폭이 커서 그렇지. 응? 들어오긴 들어와. 에셋 정의는 만족한다고 봐야 돼요. 금액 거래돼야 안 돼요. 시장이 있죠. ICO라고 하는 뭐다? 프로세스도 있어요. 가격이 형성됐다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얘들 결론부터 말하는 비트코인 에셋 잡을 수 있어요.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왜 논의냐면 에셋으로 잡을 수 있다는 것은 이미 과거에 결론 났어요. 무슨 에셋이냐가 이제 이슈가 된 거예요. 캐시냐? 인베스트먼트냐? 인텐저블 에셋이냐? 인벤토리인가?
논의가 됐어, 실제요. 계속 디베이트가 됐어. 실제 비트코인 많은 연관업체들은 뭐로 분류해주길 원했냐면 금융상품으로 분류해주는 거를 원했어요. 왜? 그렇게 돼야 거래가 활발하게 되거든. 비트코인이. 그래서 그쪽은 그렇게 로비를 했다고. 근데 회계학자들은 결론이 작년에 거의 났는데 뭘 것 같아요? 만약에 캐시로 분류해주면 비트코인은 대박이죠. 회계상 캐시로 분류해주는 거야. 그럼 그거 인정해주면 회계가. 그럼 비트코인이 캐시처럼 거래되는 거예요, 그냥. 그걸 원했다는 거야, 지금 내 말은. 비트코인 관련 업체들은. 캐시로 보자. 캐시 아니냐, 이거. 제가 작년에 산호세에 그 실리콘밸리 있는 곳에 거기 여러분들 그 실사회에서 한번 갔었는데, 오히려 비트코인이 많이 쓰더라고요. 깜짝 놀랐어. 야, 역시 실리콘밸리구나. 나만 좋아하는 것 같은데요? 아니, 피부로 와닿더라니까요. 거의 식당에서 비트코인을 다 받는 거예요. 근데, 이게, 이거 뭐지? 되게 충격이었어요, 실제. 책으로 보는 거 막상 부딪혀보면요. 신기해요. 비트코인으로 받는다고 돼 있어, 밖에. 이게 진짜, 이게 어떻게 될지 모르겠구나. 근데 나중에 와서 조사해보니까, 샌프란하고 거기 산호세가 제일 많대요. 비트코인을 받는 업체들이. 예, 거기가 유독 많다고 그러더라고. 중국도 보니까 여러분들 많이 있더만요, 거기. 거기도 많이 지금 통용되고 있는 게 보이던데, 올해 초에 실사 가보니까. 어쨌든, 일단 여러분 캐시로 분류했으면 좋겠다 싶었는데, 이제 우리 회계학자들은 캐시는 아니야. 캐시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안정성, 그 다음 이게 이제 뭐라고 하나, 이 오소리티가 부여돼야 되는데, 누가 과연 오소리티 부여한 거냐, 이게. from, 출발점이 없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뭐냐면, 캐시는 아웃. 그건 뭘 것 같아요? 나는 인베스먼트로 분류되지 않을까? 투기 아니야, 이거? 비트코인 하는 거 투기. 아니야? 근데 인베스먼트로 분류는 안 하고, 인텐저블 에셋으로 분류하라고 공식적인 해석이 났어요. 무형자산. 다만 비트코인을 전문으로 사고 파는 업체들이 있다고. 거래소 같은데. 거기는 재고로 보라고 했어요. 비트코인을. 지금 현재 우리 회계 기준은 비트코인 사면 인텐저블 에셋, 근데 거래가 되는, 네가 그걸 보유 목적이 사고 파는 게 목적이다. 그러면 재고로 가라고 돼 있다고. 그렇게 지금 분류를 했어요. 그러니까 금융상품 쪽으로는 분류가 안 됐어요. 지금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논의할 때 이런 정의들이 되게 많이 논의가 되고 이걸 인식하기 위한 조건이 두 가지가 계속 많이 논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쓱 지나가면 그냥 영어 표현 같이 보이지만 실제 단어 하나하나가 되게 중요한 걸 얘기하는 거죠. 케이스를. 좀 쉬었다가 조금 더 자산부채 더 자세히 보죠.